손잡이, 문고리 같은 것들을 잡았을 때 내가 어떤 감염병에 걸릴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 대표적인 강박사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만 보시고 나면은 강박증이 어떤 병인지, 왜 생기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간 유식하신 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박증이란 일단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보이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강박사고란 원치 않게 자꾸 머릿속을 침입하는 생각이나 어떤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 강박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오염이나 청결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를테면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있는 손잡이, 문고리 같은 것들을 잡았을 때 거기에 세균이 묻어가지고 내가 어떤 감염병에 걸릴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강박사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흔한 건 과도하게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거, 뭘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깜빡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스밸브라든지 전기 코드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것들과 관련된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런 게 잠깐 걱정하는 경우야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아서 회사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 불안해서 집에 가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은 이건 좀 병적인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흔한 이제 강박사고로는 이제 숫자에 대한 강박, 숫자 4를 한번 발견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그걸 상쇄할 만한 7을 찾아야 된다는 듯한 이런 마술적 사고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선에 딱 맞춰서 정리해야 되는 것 같은 것들도 흔한 강박 사고들 중에 하나입니다. 강박 행동은 이제 그 강박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불안을 없애기 위한 나만의 행동이나 생각을 얘기해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체크하는 것, 문 안 잠근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고 결국 확인하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흔한 게 손 씻는 거, 계속 묻은 것 같은 느낌에, 그리고 숫자 세는 거, 이런 순서로 강박 행동은 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들이죠.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 체크하느라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이러느라 회사를 지각하거나 뭐가 묻은 것 같은 느낌에 만사 다 제껴놓고 당장 손을 씻어야 된다거나 한번 샤워를 시작하면 한두 시간씩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건 정말 삶에 심각한 문제를 주니까 강박증의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 사고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75% 정도의 환자분에서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 모두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강박 행동은 없이 강박 사고만 있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강박 사고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잔인하거나 성적인 이미지를 원치 않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를 계속 칼로 찌르는 이미지가 원치 않게 떠오르는 경우,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 성교를 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이런 게 내가 떠올리려고 하지 않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침입한다면은 일상생활에 정말 큰 방해를 받고 그 자체로 죄책감을 갖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정말 악마 같다 이러면서 2차적으로 우울증이 생기시는 경우도 많이 보긴 합니다. 이제 또 아마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게 강박 장애와 강박성 인격을 이제 좀 구분하기가 힘든데요. 예를 들어서 TV에 자주 나오시는 이제 노홍철 씨나 김희철 씨, 서장훈 씨 대표적인 분들이죠. 딱 뭔가를 정리하고 완벽하게 딱 줄 맞춰져 있고 이렇게 강박적인 모습들, 깨끗하고, 그 경우는 제가 직접 면담해 본 건 아니지만 아마 보통 강박성 인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강박증, 강박장애는 보통 그런 증상을 너무 힘들어해요. 본인도 진짜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증상 때문에 하는 거라서 안 하면 너무 불편한 거죠. 마음이. 네, 정말 힘들게 하는 거고요. 강박성 인격은 물론 본인도 이거 나 안 하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거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그 경우는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게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강박증 왜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신경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물질인 세로토닌의 불균형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세로토닌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기전을 통해서 강박장애 증상을 유발하는지 그 구체적인 기전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 강박장애 환자에서 세로토닌 농도에 변화가 있다던가 아니면 세로토닌 농도를 올려주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같은 이런 약들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로 봤을
했을 때 세로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가 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뇌의 변화도 이제 강박장애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뇌의 기저핵이란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꼬리핵이란 부분이 중요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그 꼬리핵이란 부분이 생각을 거르는 그물 같은 거예요. 우리 뇌에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생각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에 집에 이제 누워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엄마 아빠 회사 다녀올게 이러고 나가요. 근데 그 순간 정말 머릿속에 이거 혹시 부모님 뭐 사고가 생기면 어쩌지?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누구나 머릿속에 아주 잠깐은 스쳐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잠깐 뭐 쓸데없는 생각했네. 그래서 그냥 괜찮은 건데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그물이 잘 걸러준 거죠. 근데 이 그물이 조금 더 생각의 그물이 엉성한 뇌를 가지고 있는 강박증 분들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너무 강렬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생각이 괴롭고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한 강박 행동을 2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베스트 옵션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토닌의 불균형이 강박증의 발생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SSRI 같은 항우울제를 썼을 때 한 70% 정도에서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우울증에서 우리가 SSRI라는 약물을 항우울제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그럴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고용량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항우울제인 프로작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보통은 한 20mg 내지는 40mg 정도의 용량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강박증에서는 60에서 80mg까지 거의 한 2배 가까운 용량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 기간에 있어서도 우울증의 경우에는 보통 4에서 6주 정도 효과가 나는데 강박증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긴 8에서 16주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울증보다 약물을 써야 되는 용량도 많고 기간도 길다. 상대적으로 치료를 더 길게 오래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약물 치료와 함께 하는 게 좋은데 인지행동 치료 뭐 단독으로만 해도 약물 치료만큼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효과가 더 지속된다. 그 경우 더 효과가 약물 단독보다 더 좋다라는 뭐 연구들도 여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박증에서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은 ERP라고 합니다. 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 노출 그리고 반응 방지 기법이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네. 이거를 저희가 상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본인 제 물건이 아니면 만지지를 못해요. 오동훈 선생님 시계가 좋아 보여서 만졌으면은 이제 1시간 동안 손을 씻어야 됩니다. 지금 안 씻으면 전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제가 이제 오동훈 선생님 진료실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웅님. 저번 주에 우리 다른 사람과 악수하고 난 다음에 손 씻지 않기 하기로 했었는데 해보셨나요? 그거 진짜 계속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저번에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좀 불안감이 낮지 않으셨어요? 2주 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은 게 그래도 이번엔 안 씻고 견뎌본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안 씻고 좀 기다려보는 그 상황 속에서 느낀 불안감의 점수를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미칠 것 같은 불안감을 10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느꼈던 불안감은 몇 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6점? 그러면 그 불안이 얼마나 지속이 되셨죠? 길었죠.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럼 10분에서 1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정도의 불안이 계속됐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 그게 좀 신기하네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결국 씻어야 됐는데 한 15분 지나니까 그래도 그게 좀 불안이 내려와서 이번에는 안 씻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후에는 불안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이 결국에는 줄어들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노력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번에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설정했던 다른 사람 물건을 직접 만진 다음에 손 씻지 않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꼭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상황극으로 이 노출 후 반응 방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강박사고와 관련해서 두려워하는 상황을 어떤 위계를 매긴 다음에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순차적으로 노출을 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도 불안감이 자연히 감소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게 바로 이 기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김지웅님의 사례 속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단계였고 이제 이거를 잘 해냈기 때문에 그
그 다음 주에서는 다른 사람 물건을 만지고도 손을 씻지 않기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한 10단계까지 그 상황들을 설정을 해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한 2단계나 3단계까지는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한 4단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씩 이렇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강박 행동이라는 거는 결국엔 강박 사고로 인한 불안감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오염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으니까 손을 씻는다라는 건데, 이게 즉각적으로는 그 불안감을 감소시켜줄 수는 있지만 결국엔 강박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어떤 교정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악수를 한 다음에 손을 바로 씻어버리면은 뭐 마음은 편하겠지만 결국에 악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오염이 되어서 어떤 병에 걸리는 거는 아니야 라는 사실을 깨달을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도 이 불안감이 결국에는 줄어든다 라는 거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기법의 핵심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인지행동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하는 점 하나를 설명드리면, 아무리 내 생각이라고 해도 스스로는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거를 꼭 강조드리곤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계속 동훈이를 찌르는 생각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제가 동훈이를 뭐 싫어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증상인 거예요. 나도 원치 않는 모든 생각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좀 유명한 예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하는데, 바로 핑크 코끼리라는 단어입니다. 네, 핑크 코끼리라는 단어를 듣고 1분 동안 절대로 그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아마 이미 많은 분들께서 실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데 네, 이거를 1분 동안 버티신 분은 사실 그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듯 생각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엉뚱한 생각들로 힘들어 하시는 건 그 생각을 거르는 그물이 느슨해졌을 뿐이지, 환자분께서 뭐 나쁜 사람이어서 악독한 사람이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강조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리고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로 많은 분들이 호전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이럴 때는 또 다른 치료법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침습적인 방법들이죠. 전기경련 치료를 한다든지, 예전에는 이제 뇌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 요즘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전극을 심어서 전기 신호로 자극을 함으로써 이런 증상들을 경감시키는 방법이죠. 절대 아무에게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를 충분히 여러 가지 약제로 시도했음에도 효과가 없는 그런 한정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침습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생각의 그물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원치 않게 생각이 떠오르는 과정에 작용하는 뇌 부위를 자극하거나 잘라내거나 하는 식으로 변화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위험성을 안고 있는 치료법이기는 하지만, 정말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난치성 환자분들한테는 희망이 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받고 나서 정말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만약에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 강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박증은 사실 굉장히 흔한 병이고 많은 분들께서 앓고 계신 병이에요. 우울증 환자분의 3분의 1 정도에서 강박증을 앓고 있고, 강박증의 3분의 2 정도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 많이 겹치기도 하고 흔한 병인데 반해서, 사실 강박증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아직 많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았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희 리치님들께서 강박증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전달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